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부터 연구위원 한 명이 보강됐습니다. CBS 장성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장성주 기자. 네, 오늘 주목한 첫 뉴스는 뭔가요? 네. 사자성어로 찢었다. 아, 사자성어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천대유, 대장동 얘기하다가 어제 나온 말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화천대유로 시작했던 이 정치권의 사자성어가 마치 이제 끝말잇기 하듯이 봉고파직, 위리안치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가면을 찢어버리겠다는 표현으로 활용점장을 찍었습니다. 아하. 공세를 먼저 취한 건 이재명 경기지사인데요. 어제 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발언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봉고파직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도 뭐 설명을 해주셨지만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창고를 닫아버린다라는 뜻으로 네. 암행어사가 보통 탐관오리한테 내리는 형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춘향전에서 맞아요. 네. 그런 말 나왔어요.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봉고파직에 더해서 위리안치를 하겠다. 이 말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더 어려운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유배를 가 있는 죄인의 집에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이제 아예 가둬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처벌을 받는 거는 왕족이나 고위 관리 중에서도 이제 중재인한테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수위 높은 말이 나오니까 당사자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난사를 시작했다라고 포문을 열더니 이 지사가 입이 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비례 원칙으로만 대응하겠다. 이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놓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마치 폭군이라도 된 양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어내는 막말 대잔치에 섬뜩함마저 느낀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오갔던 설전들인데 김준일 대표. 예. 그 봉고파직이란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처음에 권고사직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권고사직이 아니라 춘향전의 봉고파직이다 해서 막 바꾸고 이랬던 소동이 있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영화 타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주인공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천하의 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예, 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 폭탄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런 말을 준비한 거거든요. 이건 이재명 후보가 준비 안 하고 갑자기 봉고파직이라는 뭐 위안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또 되받아 칠 거를 뻔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이런 말폭탄 여야의 말폭탄이 전체적으로 이 지금 이 비리 게이트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리고 그 정치권이 각자의 노림수로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이준석 대표는 가면을 확 찢어놓겠다라는 거는 예전에 좀 말에 입에 담기 그렇지만은 이재명 지사의 어떤 막말, 욕설 논란. 예, 그거하고 지금 관련해서 찢어놓겠다 이런 것도 의도적으로 한 거거든요. 비례 원칙대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래서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싸우더라도 그리고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오늘 이재명 캠프, 이낙연 캠프 다 연결하거든요. 요 입장은 좀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 뉴스 가죠. 네, 스모킹건 수사 속도 빨라지나. 지금 검찰이 또 경찰이 각각 그 고구마 줄기들을 수사하고 있는 건데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가 있어요. 네. 천화동인 5호의 또 뭐 주인이기도 네, 소유주. 하고 네. 이 정영학 회계사가 핵심 증거가 될 녹취 파일을 검찰에 넘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이게 정영학 회계사가 그 이 사업 개발 초기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을 섭외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정 씨가 최근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사건 관계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 파일 19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녹취 파일 19개 가지고 있던 걸 제출했다. 네. 무슨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까? 일단은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우리가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고요. 또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또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뭐 사진도 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술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진술서를 냈고 네. 녹취 19개를 냈고 네. 현금 다발 사진도 냈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때 좀 살펴보면 네. 안종범 전 수석이 수첩을 내면서 검찰의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아주 핵심적인 증거가 됐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녹취 파일이 검찰 수사 속도에 아주 기름을 붓게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아주 결정적인 게 나타난 느낌인데 네. 녹취 파일. 아니 김준일 대표. 예. 그 정영학 회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는 19개 녹취 파일을 냈다 그러고 또 그 유동규 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 본부장이죠. 사실상 이 사업의 이제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어제 압수수색하면서 당하면서 휴대폰을 집 밖으로 던졌다면서요. 예. 보는 앞에서. 저는 이것들이 다 지금 궁금증이 쌓이는 지점이에요. 우선 예.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이자 키맨인 정 회계사는 자신의 녹취 파일을 왜 스스로 냈을까?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등장인물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추려드릴게요. 그래주세요. 핵심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이름을 봐야 되는 거는 유동규. 네. 이거는 이제 관에서 이거를 기획을 하거나 뭐 편의를 봐주거나 예를 들면은 수익을 몰아줬다라는 의혹이 있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하나가 있고요. 예. 하나는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 언론인.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지금 로비를 한 정황이 있는 사람. 한 명은 남욱이에요. 네. 남욱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서 2009년부터 민간 개발을 여기에 대장동에 뛰어들어가지고 결국은 돈을 수익을 가져간 사람. 남욱 변호사. 남욱 변호사. 지금 미국 간 그 사람. 미국 가 있는데 남욱 변호사랑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정영학 회계사예요. 예. 그리고 조모 변호사까지 해서 3명이 4569 천화동인의 소유주가 순서대로 됩니다. 그리고 민영 개발할 때부터 같이 이제 세트로 다녔다는 예. 거죠, 그렇게. 자, 그러면 정영학은 왜 지금 갑자기 증거를 제출했느냐? 이게 지금 이 내분이 지금 생겼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들 사이에. 예, 왜 뭐냐면은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해서 이 남욱 씨는 옛날부터 투자를 했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전체 대장동 땅의 3분의 1을 확보 32%를 땅을 사들였다까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민영 개발이 안 되면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적자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민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 땅 소유주들한테 다 땅을 사 모았던 게 한 3분의 1 되는데 예. 이게 민관 개발이 되면서 자신들이 사들인 것들이 적자가 됐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성남시하고 같이 이 남욱시하고 판교 프로젝트 금융투자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게 또 어그러지면서 결국은 김만배 씨가 들어오면서 된 거거든요. 김만배 씨는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왔는지 경위가 좀 밝혀져야 되는데 원래는 그동안은 이 남욱 씨와 정영학 씨가 이 판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다 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네. 김만배 씨가 들어오고 그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이거는 유동주 씨가 김만배 씨를 어느 정도 이 판에서 밀어주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지금까지 투자도 다 하고 설계도 다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내분이 지금 벌어진 게 아니냐. 지금 민관이 합동으로 하면서 천화동 1, 2, 3, 4, 7호를 보면 말이죠. 반 정도는 김만배 씨 관련자들. 예. 반 정도는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이쪽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반반 나눠 가진 느낌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은 지금 대부분 로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화천대유에서 지금 고문 변호사 그 네. 김만배 씨의 어떤 화려한 법조 인맥을 통해서 했거든요. 이른바 50억 클럽 얘기도 예, 거기서 그리고 나오는 거고. 남욱 뭐 정영학 이런 사람들은 주로 돈을 땡겨오는데 예를 들면 키넨 파트너스 뭐 SK 돈을 예. 땡겨온다든지 그러니까 비리 쪽은 대부분 화천대유의 김만배 쪽에서 지금 벌어졌다. 지금 로비나 이런 거. 그러니까 본인들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조금 더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적인 자료들 이를테면은 뭐 돈을 건넸다든지 이런 거를 아예 지금 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좀 내분이 일어났다라고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알력 다툼 생기고 내분 일어나면서 이거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걸 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장성주 기자, 네. 유동규 씨는 어제 압수수색 들어오니까 그 보는 앞에서 자신 핸드폰을 던졌어요. 네. 창문 밖으로.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압수수색 던질 생각을 했으면 없앨 생각을 했으면 미리 없앴어야지. 압수수색 들어올 걸 전혀 몰랐나? 요거 하나랑
자, 몰랐다 쳐서 압수수색 들어왔어요. 그런다고 그걸 창문 밖으로 던지면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나? 여기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어수룩하는 사람은 아닐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미 본인이 출국 금지됐다는 게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사로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올 거다는 거 당연히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휴대폰을 갑자기 던졌다는 것 자체는 네. 좀 솔직히 이제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사실 그 뭐 정말 당황해서 그랬을 수는 일단 있겠지만 정말 당황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 당황이란 게 그렇게 맞닥뜨려서 하게 될까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긴 한데 일종의 누구에게 뭔가 좀 보여주는 일종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내가 이런 것들을 들고 있다. 아.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무력 시위라고 할까요? 그런 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장성주 기자의 이제 오랜 취재 경험 바탕으로 한 촉입니다. 김준일 기자의 촉은 어떻습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정말 이거 압수수색이 뭐 초를 다투고 있었는데 그거 그리고 핸드폰을 바꿔야지 만약에 다 밀든지 한강에 가서 버렸어요. 예, 지금 뭐 한강에 창문 가서 밖으로 던지는 건 예, 이거는 뭐 다 또 주워서 그럼 가져가서 이제 분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나 지금 이 상황이야. 라는 거를 지금 메시지를 지금 그거가 근데 대상이 누구냐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자, 이렇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 입으로 가면서 또 조금 더 해보기로 하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장 기자. 네. 짙어진 아베의 그림자. 일본 얘기입니다. 네. 어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정무조사 회장이 승리하면서 다음 달 4일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이어서 100번째 일본 총리가 됩니다. 네. 왠지 이름이 낯익다 싶으셨을 텐데요. 아베 전 총리 때 외교장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12월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일 위안부 네, 합의 박근혜 그렇죠. 정권에서 이루어진 그래서 그때. 가장 친한 한국 정치인이 윤병세 전 외교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외교장관. 네. 예, 지금도 뭐 연락을 하시는 것 같던데 결국에 이제 아베 정부 때부터 이어온 외교 정책의 기조,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된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 그러니까 한국 대법원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결정한 건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려면 한국이 해법을 내놔라. 이런 기조는 거의 바뀌기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한일 관계 사실 우리 정부도 이제 풀어보려고 계속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데 일본이 그 제스처에 응답을 안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요 근래 보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좀 이런 표현을 쓰면 그런데 고놈이다.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뭐 크게 기대를 하실 필요가 원래 없고 그럼 뭐 고노를 한 표 차로 꺾고 그러니까 결선 투표 가서 이겼거든요. 고노가 됐으면은 그러면은 그 뭐 한일 관계가 바뀌었겠느냐? 그게 고노가 됐어도 고놈입니까? 예, 고노가 됐어도 고놈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지금 이 한국도 정부가 바뀌어야 되고 일본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대화를 할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 예, 그리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서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가 없고 다만 이시바 시게루가 만약에 이제 전 간사장인데 이 사람이 가장 온건파고 친한파거든요. 이 사람이 아예 선거에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아예 선거에 안 나오고 고노다마를 나로를 밀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차기를 뭐 보고 좀 가고 한국 정부가 좀 바뀌거나 뭐 그때 아마 이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본 이야기는 창성주 기자 네. 혹시 덧붙일 얘기 있습니까? 네, 이게 최근에 그 스가 총리가 그 유엔 총회 참석 때문에 미국에 갔었어요. 네네.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미국이 스가 총리한테 너무 관심이 없다. 그런데 왜 그러냐 생각해 봤더니 임기가 사실상 끝난 상황에다가 누가 차기 총리로 선출되든지 간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바뀔 게 없다는 게 미국이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일본 언론이 분석을 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일본 언론은 사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안정적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표현이었는데 이걸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일본 스스로도 바뀌지 않겠다는 거를 자인했다. 하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이 얘기는 오늘 2부에서 일본의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현지 반응과 현지 분석은 어떤지 한번 더 깊이 들어보도록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